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영주 기자를 연결해서 전국의 핫한 이슈 아니면 뭐 지역의 뭐 핫한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예, 지내고 예. 있습니다. 준비한 우리가 지금 논의하거나 대화할 내용이 뭐죠?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경기북도 신설. 네, 대표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던 바죠. 네. 경기북도 분도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명칭을 바꿔서 어감이 안 좋고, 정상화가 안 좋다고 해서, 경기북도 설치 내지 신설. 신설.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수원에 계시는 시민 입장에서. 북부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신다면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또 인구도 330만이면은 충분히 북도 신설하는 것에 그 조건에 충족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건, 네. 경기 북부하고 남도하고 나뉜다고 그랬을 경우, 네. 우리 북부의 주민들은 굉장히 편리성이 생기고, 이익이 많이 생기는데 반해, 네. 그럼 남쪽에 계신 분들은 불이익이 있냐 이거죠.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포인트가 불이익이 없다는 거죠. 누구도. 이익만 있다는 건데, 남쪽에서 그러면은 이제 분리가 됐을 경우 남쪽에 불이익이 있다면, 네. 불이익이 있다면 이제 이게 막아야 되겠지만, 불이익이 없잖아요.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더 이익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예산을 더 북쪽하고 나눠 쓰지 않고 남쪽에 있는 예산만 더 남쪽으로 집중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이제 개발이나 아니면은 주민 수건사 같은 거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예산에 다 돈이니까. 네. 그게 있는데 단지 뭐가 문제냐. 주민들이나 도민들한테는 1300만이 이제 경기도 있지만 그렇죠. 북쪽에 300만 있고 남쪽에 한 900에 1000만 있는데 모두가 다 좋은 방법은 남북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거고 남쪽에 분리했을 때 남쪽에도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도지사가 문제죠. 도지사 입장에서는 전체 1300만 명의 도지사가 되고 싶고 네. 20개씩이 아니라 30개씩의 도지사가 되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건. 네.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결론은 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지껏 이런 큰 도민들한테, 국가적으로 좋은 일임에도 분명한데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야욕이나 정치적 목표, 욕심 때문에 반대되어 왔고 네. 또 이게 주장되는 거를 굉장히 터부시하고 이랬었는데 잘 된 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로 지방자치 분권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의정부에 오셔서 경기북도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는 공약을 발언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밀어붙이는 건데 대통령 공약이니까 문제는 결론은 도지사예요. 결론은 도지사 출신들이 다 남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결론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신설 관련해서요? 예, 지금 도의회에서도 논의가 있고 도의회에서도 네. 신설안에 찬성하는 입장이 많아요. 왜냐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 경기도 의회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남쪽에서 도의원하신 분들도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네. 북쪽은 당연히 찬성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관이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찬성하는 여론 쪽에 많이 이제 기울어졌고, 문제는 이제 도지사 개인인데, 왜냐면 이런 분리에 대한 최종 사인은 도지사가 해서 정부에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도지사는 이제 남경필 도지사는 당연히 반대하고, 또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후보들이 이제 도지사들이 찬성을 하는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양기대라고 광명시장 아시죠? 네네네. 예. 북부청사 와서 잠깐 티타임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제 도지사 준비하고 계신다는. 예, 도지사 출마한다고 예. 경기도 북부청사에 기자실에 한번 들렸었어요. 아, 언제요? 얼마 전에. 아, 가셨구나. 그때 네. 이제 기자들이 이제 몇몇 기자들이 북도에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더니 물어보니까 입장을 유보하는 쪽으로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확답을 안 하고 가셨는데 그분들이 남쪽에서 시장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시장도 입장을 또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시장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남쪽에서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정치적 입장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북쪽하고 남쪽하고 분리시키는 게 맞아요. 정치적으로 봐도.
그 대통령 공약을 했고, 당론으로도 지난번 선거에서도 당론으로 분리를 김진표 그때 당시 후보가 약속을 했었고. 예. 근데 이제 북쪽에서는 희한하게 이게 경기도의 TK라고 하잖아요. 북쪽. 경기 북부 쪽이. 일부 시에서 무조건 이제 그 기호로 따지면은 뭐 예. 지금은 2번이 됐겠죠. 1번인가요? 지금도? 뭐 하여튼 뭐 그렇죠. 대표님, 예. 지금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네. 경기도가 이제 남부청사, 북부청사 이렇게 도청이 나뉘잖아요. 네. 도의회도 북부 도의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도의회는. 아, 예, 예. 그럼 북부 출신의 도의원 분들은 생각이 어떠세요? 혹시? 다 찬성하죠. 뭐 아, 제가 다 일일이 전수조사 안 해봤지만 네. 다수가 찬성하죠. 찬성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예. 찬성해야지 당연히 장애인들도 좋겠죠. 시장님들도요? 그쪽? 당연히 이제 여기 어떻게 되냐면 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원래 이 북부 설치에 대해서 최초로 주장한 게 안병용 시장이에요. 아, 의정부 시장님이요? 예. 그 안병용 시장이 경기 뭐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신한대 장희봉 교수도 북도 설치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지만 예. 그때는 신흥대였죠. 신흥대 행정과 교수로 계시면서 최초로 논문을 북도 설치에 대해서 논문을 최초로 발의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예. 또 의정부 양주 통합에 대해서 최초로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시고, 그래서 그때 임창열 도지사, 경기도지사, 네네네네. 그때 계실 때,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출마할 때 그때 무슨 정책적인 그런 보좌를 그때 공식적으로 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부청사 설치. 그래서 임창열 도지사가 중간에 이제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북부청사 설치도 임창열 도지사일 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도를 분도를 해야 되겠다는 걸 그때 이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다 정해놓고 있었죠. 근데 이제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이제 중간에 안 좋은 일을 낙마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무산이 되고 그 뒤로 이제 계속 뭐 유야무야 된 거군요. 예, 이제 정권이 경기도의 그런 도지사의 당이 바뀌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분도는 안 된다. 왜냐면 북쪽에서 이거 자기들 지지하는 표가 많이 나오는 걸 떼어주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속셈도 있고 또 일부 이제 지역의 일부 정치인들을 또 자기의 밥그릇 때문에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맞물려서 됐는데 이번에 아주 분위기가 좋아서 예. 안병용 시장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가 현역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적극적으로 반대는 못하지만 예. 그래도 아마 그 반대에 대한 공약을 북부에서는 많이 낼 거예요. 아마 진짜 지방선거에서 나올 때. 근데 중요한 건 도지사 출마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번에 거론되는 뭐 민주당의 양기대, 이재명, 그 다음에 몇 명 거론되지 않습니까? 뭐 남경필, 네네. 이런 분들. 네. 남경필 지사는 이제 반대를 공식 입장을 표명했고, 반대나 찬성 입장 표명하지 않은 후보들 중에 어떻게 이제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에 대한 그거를 여론을 시민들이, 북부 지역 도민들이 나서야 되는데, 북부 지역 도민들이 이상하게 잘 나서질 않네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관심은 많은데, 뭐라 해야 되나?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걸 추진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무슨 그 민간단체 조직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홍석우 의원이 그런 그 경기북도 분도 토론회에서, 네. 경기도 토론회에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홍석우 경기도의회 의원이 이제 동두천이 지역구예요. 그분도 이제 네네네. 경기도 북도를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시민단체 구성이 안 된 게 아쉽다. 뭐 이런. 지킴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는 뭐 그러게요. 의정부가 경기 북부 총사 의정부에 있으니까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북도에서 이렇게 시민 여론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시민단체가 좀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을 배제한. 그 북도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게 100% 정치적인 이유만인가요? 대표님,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뭐 100%라는 거를 얘기할 수 없지만 다수가 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100%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한 99%? 99. 네, 99%. 현재 그러면 경기도 북부에 교육청이나 도청, 지방경찰, 지금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법원이나 뭐 다 있는 거예요? 예, 경기 북부청사 있고 네. 경기도 도교육청 북부청사 있고 네. 소방도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 따로 있고 네. 경찰마저도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 따로 있고
네. 검찰청은 의정부 지방 검찰청에서 북부적을 다 관장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행정적으로는 다 모든 기구가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네요. 이제 말로만 이제 쉽게 말로 하면 예. 이름만 바꿔 끼면 되는 거예요, 간판만. 예, 음, 간판만 바꿔 끼면 되는 상황인데 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 결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그런 뭐 촛불 내지 아니면 강한 요구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강한 주장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게 왜냐면은 뭐 저는 이제 굉장히 뭐 물리적 행동이나 이런 폭력적인 걸 싫어하지만 네. 이런 것들 이제 촛불도 어떻게 보면 이 시민들이 여기 뭐 광화문 광장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압력이잖아요. 그럼요. 뭐 아무 말 안 하고 뭐 몇백만 명이 나왔다는 거는 엄청난 압박인데 이쪽에 몇백만 아니더라도 몇만 명이라도 그 뭐 경기도 그 수원이죠? 수원 도청에 네. 북부 주민들이 수원 도청에 가서 촛불이라도 들어보세요. 몇만 명이 만 명이라도. 그러면 남경필 도지사나 앞으로 도지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겠죠, 당연히. 아, 야, 이거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그런 아니면- 게 중요한데 그런 게 아직 시작이 안 돼 갖고 예. 안타깝다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게. 북부청사에 그렇다고 않나요? 내가 나서 북부청사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결정권 남부청사에서. 도장은 저기 도지사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앞서가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대표님. 북도가 신설이 되면 도지사는 남쪽에서 그러니까 경기 남부에서 경기 남부 출신 도지사가 좋을까요? 아니면 북부 출신 도지사가 좋을까요? 아니, 당연히 북부 지역에 여기 하는 사람이 출마를 하겠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저는 혹시 어디 준비하고 출신이, 계시거나 뭐 어디 그런 출신이 분 중요하다, 그건 아직 준비한 사람은 아직 나오진 않아. 모르죠, 그건. 없으시면. 저는 이제 어디 출신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네. 전라도 출신이면 어떻고, 경상도 출신이면 어떻고, 제주도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김문수 도지사도 뭐 경상도 출신, 예? 뭐 그게 중요한가요? 출신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하나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지역의 발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 올바른 판단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꼭 어디 지역이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있나요? 좁은 땅 저는 이제 고향을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예. 이제 시장님들 중에서 네. 북부 지금 뭐 의정부나 뭐 동두천이나 이런 북부 포천이나 이렇게 북부 출신 시장님들 그게 만약에 중에서 북도가 분리가 되면 네. 제 개인적인 건데,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아직 뭐, 그분들 의견이나 의사나 들어본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제 1번으로 이제, 안병용 의정부 시장, 2번 네. 최성고양 시장, 이런 이제 대도시에 있는 시장들이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렇겠죠. 그 북부에서는, 경기 남부하고 북부하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왕복 시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학자들의 이제 주장이 이제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의 효과성과, 행정의 주민 편의성, 주민 편의성. 그리고 지역 경쟁력 문제. 이게 이제 효과성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거리. 네. 효과적으로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1시간 반에서 뭐 2시간 걸리는데 연천에서 수원을 가려면 4시간 이상 걸려요. 편도가요? 예. 그러니까 거의 연천에서는 그래서 이제 도지사들이 보면은 옛날 김문수 도지사도 그랬지만 남경희 도지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원에서 소방길 타고 연천을 가야 돼요. 육로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연천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 그러니까 소방길 이용해서 도지사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거는 뭐 국회에서 행정감사 때 막 지적 많이 받는데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인정해줘도 이렇게 도지사가 자기 전용 헬기는 없지만 아니 그러면 연천까지 가는데 1박 2일로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도정 업무가 있는데. 같은 경기도인데요, 또. 예. 그게 이제 문제고 그게 효율성이 없다는 거. 그러면 끝에서 경기도 끝이 어딥니까? 저기 안성인가? 남부 쪽이죠. 이천에서 경기도 이천에서 연천에 가려고 그러면 하루가 걸려요. 하루가 걸린다고 봐야 돼요. 왕복하려면. 너무 교통편이 안 좋고. 육로로 가려면요. 예. 뭐 육로밖에 없죠. 비행기 타고 갈 수 없으니까 일반 시민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길바닥에서 소모되는 시간이 많다. 본청에 이제 수원이 있으면서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회의를 하려다 보면.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 편의성. 주민들도 이제 그런 편의를 겪는 거죠. 무슨 행정적인 업무를 하려면 북부청사에서 이제 모든 게 다 된다고 하지만 또 수원에서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있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거에 대한 낭비.
그 지역 경쟁력은 뭐냐면 우리 경기 북부 지역에는 다 아시겠지만 5대 중첩 규제가 있어요. 근데 경기도는 어디 가나 중첩 규제가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수도권이라는 것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수도권 정비계획법, 뭐 그린벨트법, 뭐 군사보호시설구역법, 뭐, 네네. 뭐 기타 등등해서 뭐 5가지 법이 있는데 그 5가지 법을 이게 물론 이제 국회에서 법적인 법 제도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지자체 장 내지 뭐 그 광역자치단체장이 나서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도지사가 또 경기도가 이제 비대하고 남쪽에는 또 이렇게 중첩 규제가 오중 중첩 규제가 있는데 거의 없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나서기가 마땅치 않고 지역 지자체 간에 또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고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북부로 이제 별도로 10개씩만 모이면 이런 중첩 규제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해소가 들면 가능하다. 예, 해소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 해소가 되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개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프라 구축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 최악의 도로 인프라가 안 깔린 데가 경기 북부 지역이었어요. 그만큼 투자가 안 되고 이제 북부 지역은 실질적으로 뭐 이런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와서 살아보시면 느끼지만 길이 똑바르지가 않아요. 북부가 남부는 이제 수원 가도 길이 대로가 그냥 반듯반듯하게 네. 뚫려서 네네. 되게 움직이기가 편한데 북부만 와도 고양시만 조금 빼놓고 신도시 한 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길이 꼬불꼬불 가다 보면 기역자, 니은자 또 5거리 나오고 6거리 나오고 7거리 나오고 또 신호 받고 이러다 보면 이게 뭐 그런 것도 막 비효율적인 게 너무 많고 또 길에 또 인도도 없고 인도가 없는 데가 많아요. 일단 도로에 인도 없는 도로가 위험하죠,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데도 많고 예. 하여튼 뭐 기타 등등. 근데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좀 투자가 되고 있지만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많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살기 북부하고 어렵다는 거. 네, 그 북부하고 남부하고의 그런 이게 교통의 차이도 있지만 북부 내 지자체 간에도 이렇게 길이 좀 불편하지 않나요? 이렇게 넓은 그러니까 길을 잘 이제 못 봤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수원 같은 경우에는 네. 화성, 용인이 다 붙어 있지 네. 않습니까? 도로 하나로 넘으면 화성, 용인이고 그렇죠. 예. 이게 어디가 어딘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눈으로는. 근데 여기는 북부 지역은 도시 경계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도심지가 작다 보니까 네네. 고양시하고 의정부시하고 가깝지만 의정부에서 고양 가려면 직선 전철 노선이 없을 뿐더러 버스도 직선으로 가는 게 드물어요. 시외 버스 비슷하게 타고 가야 되고 네네네. 시내 버스 없을 정도로 거리상으로 가깝고 그러면 양주에서 의정부를 넘어갈 때도 그렇고 오히려 서울하고 접근성은 다 가까워요. 대신 서울로 다 출퇴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와 도시 간의 다액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다액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막 이제 도농도 복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와 도시의 경계가 너무 간격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주변이 다 그린벨트를 에워싸다 보니까 또 발전이 안 되고 더 오히려. 그린벨트. 예.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또 중간에 군부대가 가로막고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죠. 이제 여기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예요. 안보를 위해서 군부대를 많이 여기다 놨다.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50년, 60년 희생했다. 좋다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는 그래도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그럼 보상은 뭐냐 원하는 게. 우리를 여길 지원을 해달라. 그럼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아예 북부 분도를 해달라. 북도를 설치해달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해서 알아서 먹고 살겠다. 놔줘라 이거죠. 대표님 그러면 신설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반 시설이 뭘까요? 기반 시설은 전철이죠. 전철. 철도. 전철이요? 남쪽 가면은 얼마나 전철 기반 시설 잘 돼 있습니까? 철도나 대중교통이. 지금 천안까지 네. 지하철이 연결돼 있지 않나요? 북부에는 뭐 의정부에서 동두천, 소요산, 1호선, 네. 뭐 저쪽으로 가면 3호선, 뭐 대화역 어디 뭐 거기까지 가는 거. 예. 그다음에 남양주 이쪽으로 뭐 어디 남양주 잠깐 들려서 춘천 가는 거. 뭐 그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남북이 아니라 북부 지역을 동서로 잇는 전철도 나올 수도 있고. 예. 필요한 거죠. 예, 동서로 당연히 있는 필요하죠. 그런 그래야지 전철도? 이제 대중교통이 서로 교통하게 왕래하게 편해야지 개발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공장, 기업, 대공장. 그러니까요. 예. 남쪽에는 엄청난 대기업들의 공장이 많다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도 삼성에서 먹여 살린다고 하잖아요, 다. 수원, 뭐, 화성, 뭐, 여기 뭐, 용인 이런 것도 다 수원, 뭐, 삼성, 전자에서
공장 짓고 뭐 그것 때문에 다 중심 뭐 먹고 살고 다 그렇죠. 주변에 뭐 하청 공장도 생기고 다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건데 아니 그런 공장이 없다는 거. LG 필립스인가 뭐 이제 파주에 있는데 그거 하나 있는 거고 나머지 이쪽으로는 공장 자체가 설립이 안 돼요. 대표님 아까 대공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가 이제 좀 그걸로 묶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설이 되면은 그런 규제 완화가 좀 가능할까요? 그렇게 보세요? 규제 완화가 가능한 게 이 지자체 전체 330만의 공통된 이익이 이제 왜냐하면 경기도가 다 서로 이해관계가 30개 시군이 다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도지사가 한쪽 편을 들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기 북부로 나눠지면 도지사가 요 북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인 그런 그린벨트 문제, 수도권 네. 정비개혁상 뭐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다 똑같으니까 예. 그거를 이제 나서서 이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계속 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행정력이 집중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제 논의될 수 있는 게 많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뭐 계속 예. 끝까지 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는 네. 북부 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렇죠.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기 집 앞에 전철이 놓이고 가까운 데서 전철 타고 가고 싶으면 그 땅값 올리고 싶으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값 올리고 싶고 나 먹고 살기 공장 많이 들어와서 취업하기 쉽고 먹고 살기 편하게 하고 싶으면 당연히 나서야죠. 자기 일이지 남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해주길 바라는 거는 그거는 옛날 70년대 80년대 생각이고 지금은 자기가 나서야 되는 시민이 나서야 되는데 북부 지역은 약간 좀 그런 민도라는가 민심이 약간 네. 덜 성숙되거나 아니면 약간 좀 이런 말하면 또 욕먹겠지만 약간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탄핵 정국이 어떻게 자유한국당 시장이 당선된다. 그것도 좀 당선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하여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뭐 어떤 게 가장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멀리 뭐 미래에 대한 뭐 국가에 대한 발전 이런 거보다도 당장 자기 자신한테 무엇이 이익인가 그거를 잘 심사숙고한다면 분도가 되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조두순 사건 아십니까? 조두순 알죠? 네. 뉴스로 봐서 알죠. 예. 네. 그 조두순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조두순 씨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예. 3년 후죠. 2020년 12월에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민들은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고 있고요. 네. 어제죠. 네. 9일 현재 37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이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만큼 이제 출소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은 책임 당국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건은 청원이 올라온 지 2달 만에 20만 명을 달성을 해서 공식 답변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먼저 청취자분들 위해서 조두순 사건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예. 조두순 사건은 2008년 경기도 안산 한 교회 화장실에서 학교에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네. 아주 엽기적으로 성폭행을 했죠. 당시에 이 사람은 취중이었고요. 만취 상태였다고 알려지고 네. 있고요. 당시에 12년형을 받았는데 이제 3년을 앞두고 출소 3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 이제 그 피해 여아 아버지죠. 조두순의 보복이 공포스럽다고 또 밝히기도 했고요. 예. 네. 그리고 네티즌들은 절대 이 사람을 출소하면 안 된다.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 형량이 너무 적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절대 출소하면 안 된다. 동일선상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또 완벽한 물리적, 심리적 보상이 필요하다. 좀 심하게 표현해서는 이런 쓰레기를 내보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법으로 유죄 확정 판결 받지 않는 이상
네. 그걸 인신을 계속 구속하거나 가둬놓을 수가 있나요? 그게 법적으로는 그렇죠. 가능한가요? 예,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재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네. 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재심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다른 별도 사건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12년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형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대표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컬 사건 혹시 아십니까? 네. 네, 그 사건 커터칼로 테러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 대통령님께서 이제 깨어나자마자 대구는요, 이러면서 이제 선거 상황을 물어봐서 선거의 여왕으로 등극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에서 이제 그 피의자가 12년형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대전이라고 하지 않았네? 대구라고 했었나? 모르겠네요. 대전이었나요? 하여튼 그건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네, 네. 선거 상황을 물어봐서 이제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때 박 전 대통령이 12바늘인가 이렇게 열 몇 바늘을 꿰맸었는데, 그거랑, 이제 예. 이 조두순 사건의 피해 여아는,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육체적, 심리적 예, 예. 고통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네. 그거랑 이제 똑같은 형을 받았다. 이제 너무 적다. 아, 그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테러한 사람 12년 받았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지금 적다는 그게 거죠. 좀 적다 이거다. 형량 비교했을 때 그 사람하고의 그 사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테러한 사람은 형량이 무거운데 반해서 그 조두순은 가볍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무겁다라기보다는 조두순 사건의 피의자가 너무 가볍다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요. 그럼 어떻게 네. 해결 방안이 있나요, 그러면? 현재는 국민청원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네. 법률계에서는 이렇게 12년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네. 주치 감경 제도를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아, 주치 감경제도? 네, 주치 감경 제도는 술을 먹고 범행을 그렇죠. 저지르면 죄가 감경될 수 있다. 그렇죠.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형 자체를 떨어뜨리는 제도고요. 이제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판사가 봤을 때는 조두순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심신미약 감정을 해서 검찰 구형은 무기징역이었는데 12년형이 선고됐다라는 겁니다. 구형이 무기에서 12년으로 엄청 감경이 많이 됐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조두순 사건 이후에 아동 성범죄에 있어서 주치 감경 제도는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 법이 네. 적용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형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의 덕을 봐서 곧 이제 출소를 다 하게 된 거고요. 네. 또 약간이라기보다 이제 끔찍한 그런 상황은 이제 그 피해 여성의 여아가 이제 가명이 나영이로 불리고 있는데요. 네. 피의자는 조두순 씨고요. 네. 조두순이 이제 교도소에서 운동하고 나올 테니까 그때 보자. 이렇게 말했다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애한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디서 그런 말을 했죠? 글쎄요. 법정에서는 그런 말을 진짜 했다고 하면 예, 그런 보도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그 피해자한테 엄청나게 그 위협이 되는 말인데 그 말이. 아주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예. 지금 피해 여아는 20살 정말 예쁜 나이인데 공포에 시달리면서 12년 후가 되면, 그러니까 3년 후가 되면요, 12년이 만소가 되면은, 이제 만기가 되면 이렇게 되는데, 20살이 되는데, 이렇게 공포에 시달려야 되는 거고, 또, 감옥 안에서 성인물을 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현직 교도관의 말을 빌리면, 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 성인물을 볼 수 없지만, 네. 일부 범죄자들이 성범죄자들과 한 방에서 지내며 성인물을 돌려보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지침이네요, 이게. 그렇죠. 네. 감옥 안에서 성인물을 접할 가능성이 조두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또 성인물을 접하면서 성범죄자들이 나 이렇게 해봤어. 만화에 이렇게 제시된 내용을 보면서 나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성폭행을 해봤어.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범죄를 재학습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이게 예. 우리 교정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정당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허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 네. 예. 네, 그런 상황이고요. 조두순 사건 관련해서 성폭력 범죄 처벌 및 관련 법규를 보면요.
2010년에는 7월부터 전자발찌 부착기간 상한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을 했고요. 네. 또 2010년 1월부터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는 얼굴이나 이름 같은 신상 정보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뭐, 얼굴도 당연히, 뭐, 그 다음에 거주지나 이런 것들도 공개가 되죠. 또, 네. 2011년 7월부터는 성충동 약물 치료 제도를 시행을 하죠. 그 다음에 같은 해 10월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기산일을 변경했고요. 2012년 8월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및 재범 가능성 있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최소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또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자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들이 활성화되고 있으면 네. 조두순이 나오면은 어디 조두순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조두순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조금만 노력을 들이면은 해당 지역 경찰서나 지자체 등을 통하면 예,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안산에 거주하고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요. 안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지죠. 그래요. 네. 야, 그러면은 3년 뒤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행적이 또 굉장히 또 이슈가 될 수 있겠네요. 어디로 갔는지가. 그렇죠. 이 사람이 또 초범이 아닙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여러 차례 그 누범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거.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약간 우스운 말씀을 전해드리면요. 네. 주변에 이제 그 시민들 인터뷰를 해본 결과, 3년 뒤에 출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여자분이셨습니다. 출소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예.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예. 나오면 누군가는 그 사람을 죽일 거다, 조두순을. 아, 네,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처럼, 뭐, 조직폭력배나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법질서에서는 사적인 복수나 이런 거는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을 베풀고 있는 거 아니냐. 반대하다는 평가가 그렇죠. 많죠. 그렇죠. 외국의 네. 미국이나 어디 선진국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해서 성범죄가 너무 간대하다. 네, 형량도 너무 예, 적고, 또, 이제 뭐, 전해오는 얘기로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500년형, 뭐 이렇게, 살아서는 전혀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런 형량을 내리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대륙법계라, 예, 미국은 네. 하고 법체가 틀려갖고. 그렇죠. 예. 또 이제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에서는, 체형이라고 하나요? 네. 옛날 우리나라 곤장 맞던 것처럼 예. 전자체형이라고 하나요? 이제 자동적으로 기계가 때려주는 이런 제도가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냐, 실제로 뭐 헬기에서 사람 위로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뭐 그래요? 예. 예전에 그래서 뭐 이슈가 된 적도 있는데. 쿨하네요. 법체계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일단 사법부 판결을 했으니까 판사가 그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고, 첫째로 그래야지만 이게 우리 법 체계나 사회 질서가 또 유지되는 거니까요. 두 네. 번째로 보호관찰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보호관찰 제도가 사실은 유명무실한 게 많죠. 또 인력도 적은데 그걸 강력범죄들 보호관찰에서 이제 잡아놓기가 또 보호관찰소라고 해죠. 옛날에 지금 이제 명칭을 바꿨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감시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보호관찰 예.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쉽지가 않고 네. 관리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현행 제도상 그 사람을 또 다시 출소를 하는데, 만기 출소를 하는데 조두순을 인신구속해서 잡아둘 수 있는 명분이나 근거가 없어요. 또 네 번째로는 사적인 복수나 보복이 있다고 한다면 네. 또 그게 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사회적인 분위기나 우리 정서적으로서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예, 그건 언제든 어떻게 해서든지 법정에서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 방향을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는 조두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현행 제도로는. 그럼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조두순이 누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님. 네. 그럼 이 사람이 나와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확률이지 이제 예. 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으로 이제 바라볼 때는 그거를 인간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는 거를 금지하거든요. 그 사람이 전과자라고 해서 또 동일 전과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확률적으로 네. 안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꼭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예단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걸 이제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보면은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은 도둑질 하는 놈이 또 도둑질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죄를 많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저지르고 그래서 전과가 누적이 되고 네.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또 뭐 죄를 저지를 거니까 미리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은 미리 구속을 한다. 그럼 옛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아시죠? 네네. 거기가 그런 거잖아요. 옛날 미래도시가 왔는데 미래도시에서 이제 어느 컴퓨터나 무슨 기계가 저 사람 미리 죄를 저지를 것 같으니까 미리 구속해라. 이런데 그 기계를 조작해서 그 경찰을 갖다가 범죄를 저질 거라고 조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그 경찰이 도망가면서 그 오해를 푸는 그런 뭐 영화 에피소드인데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은 안 되겠지만, 네, 그거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럼 뭐 사람의 일을 좋은 기계가 방법이 있나요? 판단한다는 거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좋은 방법은 일단 조두순이 출소하는 그때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예의주시하는 게 일단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의주시하는데 예의주시라는 건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예의주시하죠? 그걸 누가? 지자체나 경찰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공권력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네. 예 그러니까 또 그거를 시민들도 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나 자신이 속한 지자체에 사실은 성범죄자가 많이 있고 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성범죄자가 뭐 어떤 형량을 받은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불만인 게 그 네.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는 그 홈페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스템에 네네. 접속해서 그거를 그 사람의 범죄 정보를 습득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또 뉴스나 어디 방송에 나오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또 많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전반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거 해법을 시민 측에서 내놔야지 그거를 뭐 그 제도적인 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면 아무래도 여론의 힘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 시민 개개인이 행동을 해서 나선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그 사람에 대한 그 나선 행동을 옮긴 사람에 대한 피해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또 범법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런 거라서 이제 사적인 사력을 동원한다는 건 좀 저는 반대를 하고요. 공권력에서 나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권력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관심은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청원 운동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전담 뭐 직원 경찰이나 보호관찰 그 직원이 네. 그걸 항상 예의주시 감시 감독할 수 있게끔 예. 그걸 제도적으로 인력을 확충한다든가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뭐 정치권의 압력을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예. 여론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거 간접적인 방법이 있겠죠. 그 외에 또 뭐 직접적인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뭐 자율방범대나 이런 요즘에는 뭐 밤길 안전 도움이나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환으로 그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좀 글쎄요.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게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중요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다 얼굴을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언론에. 그렇죠. 매스컴에 다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구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이제 아주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원춘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얼굴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그 얼굴을
한 언론사에서 네. 원래는 얼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공개를 하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네. 한 언론사에서 그때 사건 발생했을 때 예. 그 통례를 깨고 얼굴을 공개했잖아요. 일면에다가 조두순 때 음. 걔하고 같이 있는 사진, 20대 때 사진을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았었어요. 초상권 침해 그리고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네.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앞으로 근데 대부분 보면 마스크로 가려주거나 네. 아니면은 모자이크 처리하죠. 예, 그렇게 해서 초상권을 이제 보호를 해주는데 예. 피해자의 초상권보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초상권보다 피해자나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공익적인 그런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제는. 네. 그래서 얼굴을 무조건 공개해야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중요 범죄, 성범죄나 무슨 강력 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매스컴의 얼굴을 공개해라. 네. 이런 뭐 내부 지침이나 법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야지 그 사람의 얼굴이 누군지를 알고 조심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이사 오면 그 사람 경계를 하거나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인터넷 시스템에 정보를 해서 접속을 해서 뭐 알아본다고는 하지만 그게 사진으로 알기 때문에 네. 참 조금 바꾸거나 외모를 아니면은 음. 관심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럼 영상을 찍어놔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뉴스 같은데 공개될 때 얼굴을 다 공개를 하는 거죠. 음. 뉴스에 공개할 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경찰서에서 미리 이제 얼굴 다 가려주니까 그래서 얼굴을 알지를 못하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그렇죠. 공개해라는 그게 근본적인 그 대안이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언론의 얼굴을 공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초상권 침해나 법적인 그 불이익을 언론사에 네. 주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해라. 네네.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야지 추가적인 피해. 나도 저 사람한테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한 것 같은데 이런 추가 피해자도 발굴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 어떻게 예. 생각하시죠? 이렇게 말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 심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얼굴을 공개를 하고 또 조심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하는 게 맞는데 좀 높아심일 수도 있겠으나 얼굴을 공개했다고 해도 모자 쓰고 마스크 하면은 못 알아보잖아요. 또 밤에 그런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근데 또, 그게 예. 범죄를 저지르면 얼굴이 공개되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 범인들한테 그런 그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경각심을 준다는 심리적인 거죠?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심리적 경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하는데 약간 좀 도움이 된다는 범죄학자들은 그런 또 얘기 주장하는데 예, 만약에 그럼 거꾸로 네. 그 사람이 범인인 줄 알고 얼굴 공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건? 그게 법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 명의 피해자도 생기면 안 된다라고, 지침을 삼고 있는 게 법의 그런 기본 정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효과는 효과는 좋은데, 공개했을 때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계속 상황과 그 현실에 맞도록 변형을 해가는 게 맞겠죠? 법이겠죠? 그러니까 뭐, 제도적으로는 바로바로 우리 변하는 사회에 못 따라가니까, 네. 그게 뭐 법으로 꼭 모든 걸 규정한다 그러면, 되게 뭐 법은 항상 보수적이라서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네. 그거는 뭐 법보다는 공감대나 여론 조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론은 촛불인가요? 촛불까지 나올 건 없고, 그냥 뭐, 관행? 수사 관행 내지 무슨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공익을 위해서 공개할 수도 있고 만약 네. 공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뭐 무죄가 나왔다고 또 반론해 줘야 될 그런 뭐 있고 아니면 또 그대 해명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뭐 보장 이런 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행이 되면 꼭 법이라는 게 꼭 이런 것까지는 규정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뒤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법적 정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뭐 여기까지 이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뭐.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의 알찬 대화였습니다. 이영주 기자 나눈 조두순 사건에 대한 것도 심사숙고하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얘기도 또 나눠볼 수 있었고, 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심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시죠.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